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주문 하루 만에 당정이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시 제한 방침을 공식화하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 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어제 열린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야간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부터 논란입니다. 현행법과 개정 움직임 비교하면서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리고 기준금리는 세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기자와 전반적인 경기 전망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큐 사고 속보로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착륙 직전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레버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사고가 발생한 게 언제쯤인가요? 네, 우선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1시 8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이보다 이른 12시 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고 비행기는 오전 11시 58분에 제주공항에서 이륙해서 낮 12시 37분에 대구공항에 착륙했는데요. 착륙을 앞두고 700피트 상공,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200m 정도 높이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착륙 과정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원으로 간 9명은 모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선수단들로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9명은 호흡곤란, 손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A321 200기종으로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비상문 쪽에 있던 승객이 문에 있는 고리를 건드리면서 시작된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비상구 쪽에 앉았던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항공기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비행기에 혼자 탑승했고 주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역시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서 안정을 찾은 뒤에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잠깐만 정리하면 이제 항공기 착륙 전에 문이 열렸고 제주에서 대구로 오가는 비행기였습니다. 12명이 호흡곤란을 보였고 9명이 병원 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괌 상황 보겠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인 괌을 통과하면서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을 해 한국인 관광객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인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비상의약품 등을 전달하며 관광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오늘도 괌 현지에서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와르 여파로 괌 현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했는데요. 오늘도 오전과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는 등 괌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30일 공항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괌 공항 당국은 당초 다음 달 1일 공항 운영을 재개하려 했는데 이를 이틀 앞당겨서 30일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활주로 폐쇄로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다면서 현지 복구 상황에 따라 추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도 우선 내일까지 괌과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 30여 편이 결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여행사들도 태풍의 영향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괌은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요. 강풍과 폭우로 인한 단전, 단수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괌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외교부는 8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교민이 5천여 명 정도 되고 관광객이 3,300여 명인데요. 지금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괌 주재 공관인 주 하간야 출장소는 응급 상황이 접수될 경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즉 즉시에 적시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국 출장소장을 포함한 영사와 직원들은 오늘도 호텔을 순회하며 지원 중이고 통신 사정이 열악해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를 못 보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로밍폰 통신사와 협의를 해 문자 공지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의약품도 전달을 하고 있고 필요시 병원 안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 마련 등을 협의하는 등 관광객 지원 방안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지난 19일부터 여러 차례의 안전공지를 통해 외출과 수상활동 재개 등을 당부를 했고요. 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급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30일쯤 공항이 재개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좀 며칠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립의 관광객들은 음식이나 약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숙소 부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현지 관광객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침대까지는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숙소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 노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로비에 있거나 뭐 차에서 자거나 컵라면, 과자밖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틀째 그것만 배고프면 먹고 있고 약 드시는 분들이 약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고 많이들 힘들어하시거든요. 지정이 원래 있으셨던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오셨던 분들 약 떨어졌고 아기들도 열나고 군 수송기라도 제발 보내줬으면 하는 다 그런 바람들로 저희가 영상 안에 연락하고 민원 넣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과학적 괴담을 근거로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찰단 활동을 놓고 비판을 이어왔던 민주당. 오늘부터는 이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 결국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수산업과 관련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찰단을 향해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오염수와 관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시찰단 보고서 검증 요구에 대해선 시찰단이 보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국회에 부를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같은 오염수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논란을 부각하면서 맞불을 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꾸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남국 의원의 상장 정보 사전 취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코인 거래소인 빗썸과 업히트 관계자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조사단은 다만 일부 거래소가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해 앞으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도망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선 어제 공개된 유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 기록이 없었다며 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며 김 의원이 코인 수익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적인 분노, 배신 이게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지금 위배돼 버린 거거든요. 다만 김남국 의원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시달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김 의원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는데요. 이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계속되며 당분간 당내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 식사 제한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던 김기현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책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1대1로 만나 민생 현안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자는 건데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을 실무단으로 구성해 대화 주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별다른 만남은커녕 대부분 현안에서 여야 대결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대화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송부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두 의원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법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서둘러 보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에 잘못된 걸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고 그게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특별법은 그 어디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 또 빚지라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닙니다. 저희 법 바꿨어요 라고 하면서 의수될 수 있는 사람들 정부와 국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자분들 얼굴 앞에서 그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격이 없는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격적인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면 공개, 국정과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접촉면을 넓혀왔지만 일방소통이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2년차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6%로 나타났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대답도 1%포인트 하락한 55%로 조사됐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 부정 이유로는 양쪽 모두 석 달째 외교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뒤따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1%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이번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회장을 구속할 당시 제외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첫 기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 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8일 구속돼서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오늘 기소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는데 검찰이 그동안 강 전 회장 구속 수사를 통해 그만큼 사건의 구조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지역 본부장들을 상대로 한 자금 살포의 경우 검찰은 그 목적이 앞서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포섭이 아닌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다듬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강 전 회장이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가 뿌려지도록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거나 권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성만 의원에게서 지역 본부장들에게 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봤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현역 의원들 군품 살포와 관련해서도 강 전 회장이 스폰서로 지목한 김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끌어왔다고 봤습니다. 현역 의원 상대 군품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건 윤관석 의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 6천만 원을 강 전 회장이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를 뿌린 목적도 지역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캠프나 당 인사들에게 9,400만 원이 뿌려진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핵심 인물 강 전 회장 구속 수사로 사건 흐름을 구체화한 검찰은 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에 접수되면서 다음 달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 조사를 통해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도 상당 부분 진척을 본 만큼 현역 의원 수사는 수수자들로 본격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9,4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뿌려진 금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서 수사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집시법 개정 논란을 다룰 텐데 먼저 간밤에 있었던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금속노조의 문화재와 선전전에 연이틀 해산 명령을 내렸고 노조는 지난 3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강조해 양측의 충돌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야간 문화재의 성격에 대한 경찰과 또 노조의 판단을 포함해서 우종훈 기자 리포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금속노조가 다시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간밤 문화재를 강제 해산했던 경찰이 이번에도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금속노조는 지난 3년간 문제없이 진행해온 문화제와 선전전을 경찰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낙인 찍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밤사이 체포된 조합원 3명은 경찰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자진해서 빼려던 선전 차량을 견인한 것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합법이었고 어제부터 불법이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대법원 앞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계 반발에도 경찰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경찰청 주관으로 열면서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훈련도 포함했습니다. 또 집회 현장 위법 행위에 대비해 기동대 검거전담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걸 둘러싸고 기동부대 일부에서 반발도 나오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기 진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휘부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는 적극 해산하고 위법 행위는 단호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이틀 적극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 노조 집회와 시위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현장의 충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살해 사건 관련한 속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주차장 차 안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A씨를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은 뒤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회 시위 허가제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아까 시작할 때 위헌 대 위헌이라고 해놓은 것은 한쪽에선 이제 야간 집회를 막는 것이 위헌이다, 한쪽에선 행복 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의 어떤 지금 프레임이 되어 있는 논란인데,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만 집회와 시위를 좀 먼저 구분해 볼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와 시위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네.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를 일컫습니다. 즉 집회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네. 시위라고 일컫습니다. 예, 그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노숙 집회 이후로 어떤 대응책을 논의를 했고 브리핑도 있었는데 꽤나 강경한 대응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강경하고 네.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예. 우선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제한을 검토한다. 이는 네. 집시법상 목적의 제한에 추가 목적의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네. 시간의 제한과 장소의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취지이고 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은 과거 헌재가 헌법 불합치 한정위원 결정을 한 이후 입법 공백을 이러한 취지로 펼쳐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네. 입법 방향을 두고서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빚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입법 방향에 대한 여야 논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간 문화제를 놓고도 경찰과 노조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늘은 현행법을 놓고 개정하려는 움직임의 어떤 의도와 반대하는 좀 입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법을 놓고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크게 정리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집회 시간대를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문화재를 핑계로 허가받지 않는 심야 시간대 집회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경찰의 어떤 태세 전환 이 부분이 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신고제인 집회 시위가 사실상 허가지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대목입니까?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위헌입니다. 예. 다만 이를 전제로 현행 집시법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즉 신고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예. 우선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은 곧바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네. 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각종 제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몰 후, 일출 후 집회 시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만 현재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상당 부분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사당,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소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도 역시 제한을 할 수 있고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꽹과리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 피해가 상당히 우려될 때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제한 규정들은 집회 시위를 전제로 하고 문화재, 즉 이른바 학술, 예술, 체육 행사, 관원 상제 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네.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행사들은 집회 시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실에서는 경찰은 집회 시위 신고를 한 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서 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네. 집회 시위를 개최한 이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집회 시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집시법 10조에 관한 내용인 건가요? 집시법 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인데 여당과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개정하자는 움직임인 거죠. 더 구체적인 범위로 네. 제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한 규정으로는 다소 네. 집회 시위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 더 강화된 규정을 통해서 집회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네.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 전반적인 집시법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안하는 어떤 근거들 중에 지금 판사 출신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앞서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집단적인 행동이 다른 어떤 집단의 어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경우에는 그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집시법 5조에 대한 문제인 거죠. 당정이 내놓은 방안 중에 시위 전력, 즉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면 이는 곧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곧바로 위헌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현행 집시법 5조에 해당하는 시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을 하겠다. 즉 현행 집시법 5조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굳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관련된 규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5조 해석론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니까 현행 집시법 5조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또 다른 규정을 넣자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규정을 넣게 되면 곧바로 과거에 불법 시위 전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한다. 곧바로 허가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해가 뜨기 전후 5개 집회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당정은 지금 0시에서 새벽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지금의 집시법 10조의 판결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좀 상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과거 시간의 제한에 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서 네. 두 차례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예. 2009년에 5개 네. 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당시에 단순 위헌 의견이 5인이었고 헌법 네. 불합치 의견이 2인이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인데 일몰 후 일출 전 집회를 금지하고
관할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다수 재판관들은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곧 집회에 대한 허가제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10조 본문은 야간 5개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단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니 이는 곧 허가제이고 허가제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위헌이라는 그 의견을 내뒀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2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규정은 허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일몰 후, 일출 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의 제한에 불과하다. 이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에 더 위협을 가할 수가 있고 집회 참가자도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야간 집회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나친 제한 조항이다. 즉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이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유는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5개 집회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 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개 집회에 관한 현행 집시법 규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여당은 만들자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 정리해 보면 지금 보면 2009년에 헌재가 판단을 한 번 했고 2014년에 헌재가 또 판단을 했거든요. 두 번의 헌재의 판단을 거쳤지만 말씀하신 대로 13년째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금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어떤가요? 사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2014년 헌재 결정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2014년에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2009년 헌재 결정 사안과 달리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동일한 집시법 10조 규정인데 앞선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5개 집회,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시위는 5개 집회와 다르게 공공의 안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다면 야간에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현재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한다. 이 시간까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니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도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5개 집회에 대해서는 야간 집회를 규제하는 규정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고 시위에 대해서는 해가 진 이후부터 24시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즉 24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정까지는 괜찮다. 자정 이후에는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를 두고 당정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한쪽에서는 야간 집회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 집회 시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고 있고 그 해석론을 두고 맞서는 상황은 입법론을 두고도 맞서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 논란이 이어지겠죠. 여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난주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집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꼼수 집회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문화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집단으로 이어갔기 때문인데 비판적인 시각에선 이걸 편법으로 보는 건데 현행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건가요?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특히 관혼, 상제,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 관해서는 신고부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이 규정을 들어 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위는 집회 시위대로 하고 이후에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두고 양측이 그 적용 해석 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이라고 볼 것인지 집회 시위의 연장선이 아니라 일종의 순수한 문화적으로 볼 것인지 이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립하는 지점인데 현재 당정이 집회 시위와 관련돼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자 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야당이 다수 당을 점하고 있는 데다 이 허가제로 비춰지는 일부 규정이 도입되는 순간 곧바로 위헌 시비가 불거져 관련 규정이 헌법 불합치 내지는 한정 위헌 곧바로 상황에 따라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를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볼 것인가, 문화재 참여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애매할 경우에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집회 시위 연장선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각종 제한 규정을 이 문화재를 빙자한 각종 집회에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네.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 여당의 강경한 대응책이 나오게 된 촉발된 시점이 또 지난주로 또 돌아가 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하면서 뭐 무단투기 쓰레기도 있었고 고성 노상방뇨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를 해야 하는 어떤 집시법 5조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집시법 5조는 적용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는 목적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시간에 의한 제한이나 장소에 의한 제한과 달리 절대적 제한입니다. 달리 해석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리에 비춰보더라도 그 적용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문화재 참가를 빙자해서 시민들과 일종의 시비가 붙는다는 것 자체로 이 집시법 5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시법상 문화재 참여의 경우에는 각종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즉 일종의 문화재로 본다면 일부 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각종 폭행 협박의 일반 형법을 적용할 일이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집시법 규정 해석에 옳지 않을까 예상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또 위헌을 언급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면서 또 헌법을 언급했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이 상당히 중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민주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집회 시위는 상당히 폭넓게 보장합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행복 추구권을 언급한 이유는 집회 시위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제한을 수반한다는 취지인데 양 기본권 모두 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규제 조항을 일부 더 넣는 방식으로 다루게 될 때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집시법 규정을 토대로 현장에서 어떠한 취지로 법률을 해석해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어느 정도로 설득하고 현장의 일반 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어느 정도 소통에 설득해 낼 것인지 즉 법률의 해석 적용의 문제이지 이를 두고 법률을 추가 개정한다거나 허가제로 비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다소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이 정부 여당이 경찰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경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크다면서 지금 6년 만에 불법 시위에 대한 어떤 훈련도 다시 부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찰의 입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만 전경, 의경이 존재할 때만 해도 불법 시위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훈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경, 의경 제도가 사라지고 현직 경찰로 채워진 기동대 체제로 변환되면서는 이 불법 집회 시위 해산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그에 수반돼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다소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집회 시위의 해산 훈련을 실시하다 보니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과중하게 느껴지고 생소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을 먼저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불법 집회 시위로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해산시키는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 조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마음을
풀어낼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직원들이, 즉 경찰들이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설득해낼지, 특히나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법 집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 진술 취지를 설득하고 그 진술에 따른 행동을 유도해내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즉각적으로 불법 시위를 해산하는 조치보다도 사전 설득 작업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축이 야간 집회 금지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 그러니까 경찰의 면책 조항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어떤 법적 근거를 포함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집회 시위가 불법으로 흐를 때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반 시민이나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은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입법도 이 당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와 같은 별도의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항은 이미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경찰관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형사 책임보다도 국가 배상이나 징계입니다. 국가 배상은 국가가 나서서 하는 문제이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인식만 확고하다면 굳이 이와 같은 입법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현장 연결을 해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충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와 계획에 대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시찰은 저희가 21년 8월부터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전문가들로 TF를 꾸려서 그동안 검토해온 그런 바탕하에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 항목으로 꾸려서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22일 날 일본 관계자들과 시찰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23일, 24일 현장에서 설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설비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하고 그리고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 대한 측정을 하는 K탱크 하고 그 다음에 K탱크에서 나온 오염수를 이송하는 이송설비, 그리고 희석설비, 방출설비, 그리고 이러한 설비들을 제어하는 제어실을 현장 점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방사능 화학 분석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25일에는 이러한 현장 시찰의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한 설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알프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저희들이 점검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K4 탱크는 오염수에 대한 측정과 확인을 하는 설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송 설비는 오염수를 이송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방사선 감시기 설치,
그리고 이상 상황 시 차단 밸브 이러한 상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중점을 뒀고요. 희석 설비는 바닷물 오염수와 섞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바닷물을 희석으로 할 수 있게 용량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좀 뒀고요. 이러한 설비들을 전체적으로 조작하고 제어하는 데가 바로 운전제어실입니다. 이 운전제어실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신호를 받고 또 경보가 뜨면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방사능 화학 분석실은 핵종을 분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종 분석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일본 내에서 동경전력의 이 방류 설비와 계획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의 평가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아직도 상당 부분 사용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방사선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시찰은 저희들이 21년 8월부터 검토해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찰이 끝이 아니고요. 이 시찰에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또 자료를 받은 게 있고요. 확보한 자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자료들 저희들을 받고 또 그동안의 정부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검토해놓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걸 체크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볼 건 보고 자료로 요구할 것, 그러니까 뭐 근거 자료 같은 게 되겠죠. 자료로 요구할 것은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상 상황 발생 시에 그 일본식의 그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들은 확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오염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단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 관련되는 설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단 밸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단 밸브를 제어해야 하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장비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걸 확인한 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들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현장 점검 결과 가장 우려스러웠던 지점들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따로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나서야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자면 알프스 설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오랜 동안 운전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점검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찰단이 조금 전 귀국을 했고 유국희 단장이 직접 시찰 관련 일정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시찰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고 특히나 기자들 질문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그러니까 오염수를 막을 수는 없었느냐를 질문을 포함해서 방류 이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어에 대한 장비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그런 설비의 위치 등을 확인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유국희 단장은 2021년 8월부터 TF를 꾸려서 그간 검토한 과정이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시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그리고 확보한 자료, 시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정리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야시 요시미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지난 23일과 24일 후쿠시마 1원전 방문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시찰 과정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정중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시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지역 소비자와 수산물 수입업자 등과 함께 부산 감천항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검체 채취와 운반 과정,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발사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임무를 수행한 누리호.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 총 8개의 위성 가운데 5기는 지상에 신호를 보내왔지만 큐브 위성 3기는 여전히 교신 시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완벽히 성공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주 탑재체인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는 모습 이미 누리호 탑재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된 바 있는데요. 발사 약 40분 후인 어제 오후 7시 7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비콘 신호를 수신했고요. 7시 58분쯤엔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뤄진 뒤 오늘 새벽까지 7차례 추가 교신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번의 교신을 통해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정상적인 자세로 있는지 또 태양 전지판의 전력 생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자세 제어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위성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등 모두 정상 작동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위성 상태를 추가로 점검하면서 영상 레이더 안테나 전개 등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발사 후 3개월까지 탑재체의 세부 기능 점검을 모두 마친 뒤 2년 동안 지구 관측 임무와 함께 국산화한 위성 핵심 기술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함께 올라간 큐브 위성 7기는 지금 어떤 상태죠? 네, 큐브 위성 7기 가운데 4기는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기는 아직 교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우선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큐브 위성은 이게 세계 최초로 나노급 편대 비행을 하기 위해 총 4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1호기인 가람은 어젯밤 8시 3분에, 2호기인 나래는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호기 다솔, 4호기 라오는 아직 위성 교신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요셋 3호기의 경우 누리호에 탑재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사출이 돼서 사출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항우연 연구진은 도요셋 3호기의 사출관에서 발사체 움직임 데이터를 현재 분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입니다. 천문연 연구진은 도요셋과의 교신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위성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요셋 위성과 함께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큐브 위성 3기도 함께 올라갔는데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은 어제 오후 7시 53분쯤, 카이로 스페이스가 개발한 큐브 위성은 어젯밤 11시 7분쯤 비콘 수신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스텍이 개발한 큐브 위성은 아직 비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큐브 위성은 특성상 비콘 신호 수신은 물론이고 위성 교신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큐브 위성 3기와 교신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오늘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인 다음 달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4시간 집중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산업부는 보통 여름철 전력 수요는 기온이 높고 대부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최근의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으로 볼 때 올해 전력 수요가 7월에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3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였고 20대 이하의 청년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45만 6천 개로 전년 동기보다 49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4천 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분기 늘어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는 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결정한 배경과 경기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영원 기자.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하향 조정을 한 거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이 지난 2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네. 사실 이런 하향 조정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5차례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만 해도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계속 전망치를 내리면서 1.4%까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예, 성장률 1.4%면 한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 1.5%였거든요.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모두 1.5%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이 1.4%니까 그만큼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경기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내수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수출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애초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수출 부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이번 하향 조정 배경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문제는 수출 부분이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힘든 걸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그동안 상저하고 흐름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경기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 왔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이런 상저하고 흐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따른 수출 개선이 하반기에는 이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회복 속도는 좀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전망과 별개로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미 저성장 구조가 돼 있다며 재정 통화 같은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거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금융 통화 정책을 넘어선 부분에까지 이런 목소리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는 총재도 우려할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하는이 금리를 또 동결한 배경도 이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서 세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네. 기존 3.5%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해야 된다. 이런 목적 때문에 동결 결정을 한 건데요. 물론 고공행진했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자신감도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는 올해 초까지 고공행진했는데요. 이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지난달에는 3.7%까지 내려왔습니다. 물가 흐름이 하는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좀 덜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금리 동결이 주는 부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와 1.75%포인트까지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 더 높은 금리를 좇아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격차에도 현재까지는 다행히 자본 유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앞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미국이 다음 달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창용 하는 총재도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또 열어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3연속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바다 이제는 인하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런 점을 한은도 모르지 않겠죠. 예. 이 총재도 이 같은 시장 반응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절대로 못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6명 모두가 올릴 가능성 열어놓아야 된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부담도 있고 국내 물가를 고려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이 목표로 한 물가는 2%대입니다. 네. 그 2%대 물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금리를 풀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고물가의 가계 실질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물가를 고려한 1분기 실질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명목소득, 쉽게 말해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지난해보다 4.7% 늘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적인 삶은 제자리에 머문 셈입니다. 물론 물가가 한창 오르던 지난해 3, 4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나마 물가가 잡히면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신세는 벗어난 겁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건데요. 이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물가라도 잡아야지 가계 고충이 덜할 걸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상저 우려도 있습니다만 상저하저, 정말 상고하저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순경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경찰 성범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왜 성착취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7월쯤부터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윤 씨. 지난해 말부터는 공유 차량을 빌린 뒤 거주지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미성년자 5명을 불러내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앞서 검찰에 넘겨진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장까지 최근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도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비위를 저지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위가 발생한 관서에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신속히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채용과 교육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안산시 사동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압구정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5분쯤 처음 만난 여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다 시비가 붙자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얼굴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이물질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 간병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 A씨를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60대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장을 잘라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환자가 묽은 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명동구와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 위조품을 제조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품은 4,100점이 넘으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동대문,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 목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제목이 연휴에 차량 조심하세요인데요. 자, 인천공항 등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2달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새벽 시간대 특히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이네요. 인천공항 주차장 두리번 주변을 살피며 차량 주변을 맴도는 남성. 차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밖에 나와서는 트렁크까지 뒤적거리다가 몇 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밖에 나와서 트렁크까지 뒤적거리다가 몇 분 만에 또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자, 이 남성,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장기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노렸습니다. 특히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고급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항 여행객이 탑승 준비로 차량 문을 잠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무려 30회에 걸쳐 금품 5,5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석가탄신일이 포함된 연휴가 시작이 돼서 공항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 관계자는 공항 주차장 이용할 때 차량 문이 잠겼는지 또 특히나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품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평생의 숙제라는 다이어트, 특히 여름을 앞두면 숙제의 압박이 더 심해지곤 하죠. 그래서 이맘때면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입소문이 난 병원은 아예 문을 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백화점처럼 오픈런 광경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그런데 오히려 의료기관이 다이어트 약 오남용을 부추긴다면 제재가 필요하겠죠. 식약처와 복지부가 환자들이 몰려든 5개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에서는 모두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를 2종류 이상 병용하는 건 더더욱 위험한 게요. 이번에 확인된 일부 병원에서는 2종을 함께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류, 그러니까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는 뇌에서 식욕을 잊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커피를 100잔 마신 효과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마약성 약물이다 보니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일단 중독되기 쉽고 이에 따른 정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죠. 그 외에도 환각, 발작, 불면증 등 심각한 부작용들을 유발합니다. 부작용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22일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약을 수십 알씩 먹은 뒤 조현병을 겪게 됐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트, 예식장, 빵집 등을 돌며 음식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이 효과를 봤다는 소문에 다이어트 약을 해외 직구로 구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의약품은 인터넷에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사는 건 불법입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약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식욕을 끊기 위해 약을 택했지만 약을 끊지 못해 중독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잠깐의 체중 감량은 되겠지만 다시 폭식과 극단적인 관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체중 감량의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살해 사건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당한 지 2시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새벽 5시 반쯤 피해 여성은 A씨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A씨를 추적해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주택가에 세워둔 렌터카 차량 안에서 A씨를 붙잡은 겁니다. 경찰은 A씨가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이번 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해상 훈련에 참가하면서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우길기를 개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진행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호위함 하라마기를 파견하는데 자위함기는 우길기 일종으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대해선 두 나라의 평등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방안으로 워싱턴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s an affirmation of our commitment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we do believe there's important, deterrent messaging there.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는 더욱 평등한 동맹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가장 높은 차원의 안보 문제인데 함께 협의한다는 건 그만큼 심화한 한미 동맹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And really creating, frankly, a more equal alliance where we do more together to address this. But the idea of this deepened consultation, I think, is entirely appropriate. 미 국방부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합참의장으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과거 두 차례 군산 공군기지에서 각각 조종사와 부대장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흑인이 맡게 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의 대표를 누가 맡을지 한미 양국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사법당국이 북한의 범죄 관련 자금을 압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당국이 북한의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 23일에 발표한 북한 제재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방인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포기한 뒤 30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지난달 군부대를 러시아에 보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핵무기 운영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на полигон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лучил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전술핵의 벨라루스 이동 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 부근에 핵무기가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긴 게 아니며 모든 국제법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не передает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онтроль над ним и ре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остается за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미국은 즉각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사용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making irresponsible and provocative choices. So we remain committed to collective defense of the NATO alliance.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술핵 이동 배치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서 한 남자가 흉기와 총기 난동을 벌여 경찰을 비롯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아들로 보이는 용의자는 밤새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노현 나카노시의 농촌마을. 어둠을 뚫고 총소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립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주택에 숨어든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난 소리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오후 4시 반쯤. 한 여성이 3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는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태연히 말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마구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을 살해한 남성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시의회 의장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한 시의회 의장의 아내는 용의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반 수사경찰을 파견하는 등 방호 장비로 무장한 채 밤새 대치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의식불명의 여성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미국에선 11살 소년이 총격을 당했는데 가정폭력을 신고한 흑인 소년에게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No justice. No peace. 경찰이 쏜 총에 맞은 11살 흑인 소년 에이드리언 머리의 가족 등이 총을 쏜 경관의 해임과 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머리는 이부 형제의 아버지가 격분한 상태로 집에 찾아오자 911에 신고했고 새벽 4시 흑인 경찰관 그레그 케이퍼스가 출동했습니다. 케이퍼스 경관은 모두에게 손을 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머리는 그 말을 들었지만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I don't want to die. That's what he was saying. While I was on the ground, I said, "You're not gonna die, baby. You're not gonna die. Just keep talking." 머리는 폐가 손상되고 갈비뼈 골절과 간 열상을 입었으며 산소호흡기와 흉관을 삽입한 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인디애놀라 시의회는 미시시피 수사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케이퍼스를 유급 행정휴직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신고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뉴멕시코주의 파밍턴시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을 잘못 찾아가 엉뚱한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또 2021년 9월에는 뉴저지주 만투아에서 자기 집 뒷마당에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1,079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호주 시드니 시내 7층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10대 청소년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당시 현장에 이들 2명 외에 다른 이들도 있었다면서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 경찰 조사를 위해 부모와 함께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이번 화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졌고 인근의 주거용 아파트들에도 일부 불이 번지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순핵 총리는 총리실에 있다가 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정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총리실과 총리 관저 등 여러 정부 시설이 모여있는 런던 다우닝가. 은색 기아 승용차가 입구 철문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I heard the bang. As soon as I heard the bang, I jumped to my feet. I saw a lot of children running away in almost panic, away from the gates.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다급하게 달려가고 구급차도 속속 도착합니다.
무장 경찰은 현장을 지나는 사람들을 거칠게 막아섭니다. 차를 몰고 철문을 들이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nd I would say maybe in his 50s, straggly hair, apparently had a Winnie the Pooh t-shirt on. 경찰은 운전자에게 난폭 운전과 기물 파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테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순핵 영국 총리는 현장 부근 총리실에 있다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샐 틈 없는 경비 태세에 둘러싸인 세계 주요 정상들이지만 이번처럼 그들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들이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트럭을 몰고 미 백악관 보안 장벽으로 2번이나 돌진한 19살 나치 신봉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I can tell you, right, he was briefed this morning. That's when he got the briefing from both Secret Service and the Park Police on what they know thus far. Clearly, the president was here yesterday working at the White House. So. 일본에서는 지난달 15일 평소 선거 제도에 불만을 뿜어온 20대 남성이 선거 지원 유세장에 간 기시다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져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가 촬영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천억 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은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띈다는 어떤 근거도 배우들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일 12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냈던 엘살바도르 축구장 압사 사고는 관람표 초과 판매에 따른 입장 수요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 검찰청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축구팀 알리안사 관계자 3명과 쿠스카틀란 경기장 총책임자 등 5명을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9년 전 르완다 대학 살해 주범 가운데 한 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도피 22년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남아공 경찰 특별수사대 호크스는 현지 시각 25일 가짜 신분으로 숨어 지내던 르완다 집단학살 용의자인 풀전스 카이셰마를 웨스턴 케이프주의 포도농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셰마는 1994년 4월 르완다의 한 성당에서 남녀노소가 포함된 2천여 명의 투치족 난민 학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가 1조 달러, 1,3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4% 급등한 379.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9,39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1조 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등 4개뿐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규제를 위한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법무 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AI 개발을 감시할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부회장은 항상 AI가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기술 중심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송대현 씨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La détention provisoire de Madame Jeong est de nouveau prolongée.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장미정 씨는 남편의 친구에게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금원석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현장에서 압수된 가방에 들어있던 것은 마약이었다. 옷하고 타올하고 굉장히 이게 감싸져 있었어요. 이 마약이. 그냥 너무 황당했죠. 코카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장미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 운반을 사주했던 진범이 잡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해줬지만 교도소에서의 비참한 생활은 계속됐다. 성추행이 만연한 교도소. 형편없는 식사로 늘 배가 고팠다. 이게 지금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와이프가 고생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가정주부 장모 씨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데 1심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장미정 씨가 마약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언이 필요했다. 대사관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판결문은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제대로 도착했고 장미정 씨는 여전히 구속된 상태였다. 뒤늦은 재판 서류 제출로 구속된 지 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보낸 장미정 씨는 2006년 11월 15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은중 호가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온두라스와 비기며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경기장에서 열린 F조 2차전에서 전반, 중반 한 명이 퇴장당한 온두라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주며 끌려가던 대표팀은 후반 13분 김용학의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한 골을 따라갔고 후반 17분 박승호가 코너킥 기회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프랑스를 잡은 김은중호는 1승 1무를 기록하며 오는 29일 열리는 감비아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야구 도시 부산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선수, 바로 고졸 신인 김민석입니다. 뜨거운 인기에 사직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고졸 신인 김민석. 쉽게 아웃되지 않겠다는 투지로 1번 타순에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1번 타자가 첫 타석에 쉽게 잡히면 뭔가 게임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쉽게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제2의 이정우란 말처럼 타격 능력과 뛰어난 야구 센스를 갖췄다는 평가. 습득력이 빠른 것 같긴 해요. 사실 코치님 감독님 말하는 거를 빨리 이해시켜서 방망이 쳐보고 수비해보는 게 일단 습득력이 빠른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뜨거운 인기에 벌써 유니폼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유니폼 사신 분들이 후회하진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직 아이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직 아이돌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러려면 더 야구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도 지금도 야구가 제일 재밌다는 롯데의 슈퍼루키.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되게 좋아했고 공부랑은 전혀 안 맞았죠. 솔직히 운동하는 게 전 제일 재밌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김민석의 활약을 지켜보는 팬들의 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게임 정도 남았는데 순위권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잘 형들이랑 선배님들이랑 준비해가지고 꼭 가을 야구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메이저리그 워싱턴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파울성 타구에 무릎을 맞고 교체됐던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다행히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단 매니저는 당장 주말 양키스 원정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유빈과 전지희가 유럽 챔피언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두 선수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여자 복식 8강전에서 폴카노바 쉐트조를 3대 0으로 제압해 4강에 올랐습니다.
남자부 이상수, 조대성, 장우진, 임종훈도 나란히 8강을 통과해 우리 선수단은 복식 동메달 3개를 확보한 채 최강 중국, 유럽 선수들과 결승 길목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긴 했지만 날은 여전히 다소 더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종일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광주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의 비는 오전부터 밤까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 서울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 한때 충북과 영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포항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로 수도권 지역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전주와 대구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의 날씨는 2호 태풍 미와르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